지금 이제 제가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대변하는 한 가지의 현상을 성혁명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여기에는 이렇게 사상적인 계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살펴본 것처럼 17세기에 데카르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8세기로 와서 장자크 루소라는 사상가를 거쳐서 19세기 가면은 그 유명한 진화론의 대가 창시자 다인을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만든 마르크스와 또 니체, 무신론 대표적인 철학자죠. 니체와 또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성적인 일로 환원해서 설명했던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거쳐서,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주의를 결합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성적인 관심들을 세상 정치화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 현재의 LGBT라고 하는 그런 성혁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 그 논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시대가 바로 이러한 사상의 흐름을 쫓아서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 어떤 질문을 나가게 되면,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인간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그 행복 추구가 이런 생각을 하던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본론적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현대 문화를 이 성혁명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인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현대적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현대적 자아라는 것은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아와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지는 사상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이들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이 오늘날 현대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어떤 중심적인 사상이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 살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오늘 현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그 출발점, 본거지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바로 데카르트라고 하는 인물로 거슬러 올라가죠. 왜 그런가 하면 데카르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명확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철학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데카르트 이전 시대를 중세시대 이렇게 말했어요. 데카르트 이후 시대를 가리켜서는 근대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현대가 나타나기 전에 바로 전 시대가 바로 근대죠. 그러니까 근대와 현대는 서로 맞닿아 있겠죠. 그죠? 마치 한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데카르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자, 데카르트 이전 시대의 관심은 뭐냐면 내 자신, 자아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자아 밖에 있는 세상, 세계에서 찾거나 아니면 신을 통해서 찾는 일을 중시했습니다. 우리 중세시대만 보더라도 중세시대 때는 나를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종교 속에서, 신앙 속에서 찾아갔었죠. 그런데 이 데카르트 이후에는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보편적 관심의 인식적 틀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이제 나는 누구에 찾습니까? 나와 밖에 있는 존재에 찾는 게 아니라 나 안에서 찾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인식론의 큰 차이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밖에서 신을 통해서 혹은 존재하는 세상을 통해서 찾아왔다면, 그 이전에는 데카르트부터는 바로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찾는 일. 결국 이 얘기 뭐냐면 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고 분할되어 있는 바로 내 자아, 순수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면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었던 것이죠. 데카르트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만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근데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에 있어서의 대전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었던 그 과정이, 과거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신은 누구인가, 그렇죠, 라고 하는 데 있었다면 중세시대 때는, 데카르트는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철학적인 중요한 명제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철학서부터 데카르트 이전까지는 다 신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세상을 규정하는 최초의 원인자가 되는 절대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데카르트부터는 그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관심이 될 필요가 없어. 우리의 관심은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는 곧 내 자아를 찾는 이야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럼 내 자아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예전에 배운 적이 없잖아요. 내 자아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럼 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날에 나를 찾기 위해서 뭐 산으로 가고 기도하고 신을 찾고 막 이랬는데, 이걸로는 내 자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바로 이런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유명한 말이죠. 고기토 에르고 숨. 그러니까 뭐냐면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그것들은 다 의심할 만한 해. 신이 있다고? 신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게 책상이라고, 누가 책상이라고 했지? 이게 책상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에 다 의문을 갖는데,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있죠.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만큼은 나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부정하더라도. 그게 바로 자아예요, 자아. 그런데 이렇게 자, 인식에,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인식의 근거가 확실하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성을 가리켜서 데카르트는 자연의 빛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성이 인간에게 있어도 이성이 암흑처럼 죽은 것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눈을 가렸던 뭐가? 종교가, 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사람에게 눈을 다 가려서 진짜 자신을 못 보게 만들고, 그럼 그 못 보는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밝게 빛을 비추면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정답을 주거나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성은 반드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학자고 수학자잖아요.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것이 보편타당한 진리인가를 확인하는 수단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가장 증명해 보려면 초월이나 존재하지 않는 걸로는 안 되고 반드시 수학처럼 답이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 답을 내는 게 바로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내 자신 자아로 돌리게 된 거죠. 이게 사실 근대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래서 나온 이 사상이 바로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가
영어로 enlightenment예요. 여기서 light라고 하는 말이 바로 빛이죠. 그러니까 enlightenment는 뭐냐면 어두워진 이성에다가 빛을 줘서 그 이성을 환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들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 중세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암흑시대에 뒀던 시대였다면 이제 데카르트부터는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발현되어질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하면 인간 자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을 말하지 말고 인간 자신, 인간의 행복을 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의 뿌리가 뭐냐면 인간을 찾는 16세기의 르네상스 운동과 과학혁명이에요. 그걸 합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계몽주의에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사람은 선하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을 악하다고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인간을 찾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전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해야지만 인간 안에 감추어진 이성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면 이 이성도 오염돼서 이 인간을 좋지 못한 곳에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이성에가 빛을 줘서 그게 바로 진리죠. 합리적인 진리죠. 과학적인 진리죠. 빛을 줘서 그 이성을 살아나게 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도 해요. 데카르트는 교육에서도 엄청난 또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뭐냐? 이걸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고 인간 자신의 행복이고 만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이런 이성의 발견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여 얻은 답은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인류를 진보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론을 펴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동시에 있었던 그 동시대인이었던 파스칼 유명하죠? 파스칼은 이제 그 신본주의자인데 이 파스칼은 이 데카르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신 없이 지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신 없이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그 결과는 신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이게 계몽주의 철학의 어떤 그 비전이라고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인간은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감추어진 이성을 밝혀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이성이 밝혀져야 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개인의 자유, 자아의 발견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의 발견은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를 향하게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부를 향한 축적, 그걸 통하여 쉽게 말하면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노동한 만큼 얻는 게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자유와 부를 통해서 인간 개인의 만족과 세상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계몽주의의 비전이죠. 또 한편으로 과학도 있죠. 과학과 의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점점점 인간은 행복해지고 진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낙관론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계몽주의는 유토피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유토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성을 통하여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이 집단적으로는 과학혁명을 이루게 돼서 인간은 반드시 인류의 좋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한 인간의 이성이 발견되어서 제대로 발현되기만 한다면 인류 전체는 반드시 좋은 세상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론 유토피아를 생각하게 된 거죠. 와,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인간이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데카르트는 인간의 관심을 자아로 돌리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장자크 루소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특이한 인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 삶을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언제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해줄 건데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과 사상이 얼마나 모순성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보여주는 삶에서 예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아동 교육에 대하여 엄청난 관심을 갖고 교육에 대해 설파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난 5명의 자녀는 전부 다 고아원에 버려버려요. 모순이 된 거예요. 개인적 삶은 모순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은 끊임없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 네, 나아져 가고 있다는데 데카르트하고 나아져 간다는 면에서는 계몽주의의 정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책이 대표적인 세 책이요. 사회계약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회계약설 그러면 아마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을 생각할 텐데 그 존 로크, 영국의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아니에요.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개인과 개인의 합의와 개인들의 합의와 또 약속을 통해서 사회적 계약을 맺는 대의민주주의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회개혁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서의 계약인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책이 바로 에밀이라는 책이죠. 이 책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행복을 강조한다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던 그것을 비난하게 되었죠. 그게 뭐겠습니까? 기존의 체계와 질서예요. 그 기존의 체계와 질서를 만든 게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기독교. 기독교가 사람의 관심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게 하고 신에게만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계몽주의가 막 등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과학기술 발달해도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세상이 진보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실 가서 보니까 뭐냐면 부자가 생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비참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더라. 여기에서 이제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그 비전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것은 인간은 선하다는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원래 데카르트 선생님이 가르쳤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세계 3대 고백록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톨스토이의 고백록, 그리고 바로 루소의. 근데 이 고백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동안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고백록, 자기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루소의 고백록은 정말 자기 개인의 인생의 내용들을 미주알, 고주알,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까지 다 고발하고 그걸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록은 사회 유명 인사 중에서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철저하게 드러내는 표현주의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표현주의의 모델이 된 사람이에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일이 뭐라고 할까요? 좀 부끄럽고 야, 그 자기 자신 너무 드러내지 마 이런 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교율이었는데 이 사람부터는 그게 아니야. 내 자신 내가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낼 거예요. 그 고백록 속에 자신의 그 과거에 부끄러웠던 얘기 뭐 연상 15살 15살 많은 여인하고 오랫동안 같이 어릴 때 지냈던 그리고 뭐 성적 경험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이 처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옛날에 본 적이 없잖아요. 누구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사에 가는 이야기를. 이 고백록은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의 변화를 이루어지게 되는 시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철학적 주제는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은 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권력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불평등의 조국권을 만들고 그 불평등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뭘 만들어? 국가를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난해지고 부의 편제가 너무 심해지더라.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데카르트가 말했던 계몽주의에서의
그 사회적 행복과 진보라고 하는 건 허상이고 그건 기득권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그럼 뭐냐? 진짜 인간의 개인적 행복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수한 자연, 그 사람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비판했냐면 당시에 학문과 예술을 엄청 비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문과 예술은 가진 자들이 이걸 통해서 못 가진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에 맞도록 계몽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것이지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체적이죠? 그래서 계몽주의를 따르면서 비판적 성찰하고 반계몽주의적인 이런 이성과 과학에 대한 낙관주의와 승리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이런 게 나중에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에 다 들어와요. 거대한 집단을 이루는 어떤 사고체계 갖고 있는 그 모순성, 거기에 나타나는 부작용, 부조리, 불의 같은 문제를 최초로 정확하게 직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보세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문명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습니다. 그런 학문과 예술은 오히려, 그러니까 만들어진 학문 있죠. 정형화된 학문, 정형화한 예술,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술로 말하자면 예전 고전주의예요. 고전주의 예술은 바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예술은 정형화됐다는 거 생각.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인간이가 왜 정형화됐냐면 그런 곡들은 전부 교회를 위해 짓는다든가 신을 위해서 짓는다든가, 그쵸? 어떤 악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을 따르는 이런단 말이에요. 고전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다 기득권자를 위한 거고, 실제로는 뭐냐면 진정한 예술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심미적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낭만주의. 말은 낭만주의지만 낭만주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 개인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예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면 예전에 이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보세요. 고전적인 계몽주의로부터 이성보다 이제 감정이 더 중요하다. 이해합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누군가 거기를 왜곡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이 잘못 왜곡시키면 그 사람도 영향받잖아요. 그런데 영향받지 않는 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 자연적 감정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대단한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이. 18세기에. 그래서 이 사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반이 그래서 지금 계몽주의로 현실로 만들어진 이 사회적 체계 자체는 너무나 큰 모순과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는 뭐냐면 이상적인 정치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문 사회를 전부 철폐해버리고 귀족주의를 전부 무력화시켜서 인간 각자의 개인의 어떤 개인이 존중받고 그 개인의 어떤 행복이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순수한 형태. 다시 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 부의 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지 말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진 대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이상적 사회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가 나중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파시즘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영향이 됩니다. 이상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원래 가졌던 데카르트식의 계몽주의 사회는 정말 이상적 사회였죠. 근데 그 이상적 사회는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문제는 바로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 감정을 따라서 인간의 사회를 중요한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합니다. 자, 이런 걸 문학 속에서는 예술 속에서는 낭만주의라는 예술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고전주의 갖고 있는 절대 진리라든가 권위라든가 전통, 종교 이런 것들은 부정하게 되고요. 이성보다는 감정에 대해서 또 집단적인 어떤 사회보다는 개인적 자연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결국 인간의 어떤 데카르트 이후의 인간의 인식을 대단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감정적인 정신 활동으로서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든 사람이 바로 루소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현대적 자아 형성의 길로 나아가는데 대단히 큰 공을 끼쳤습니다. 이 사람의 내용은 나중에 지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영향받습니다.
자, 다음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찰스 다윈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죠. 최근에 그 BBC에서, 영국의 BBC에서 내린 평가 중에 한 가지는요, 지난 몇 세기 동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그 사람을 선택하라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선택됐는데, 거기서 일리를 다루는데 누구냐면 바로 찰스 다윈과 다음에 나오는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인물로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매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 그림으로 볼 땐 되게 나이가 든 것 같지만 오래 사셨어요. 80몇 세 사셨는데, 이 사람의 사상은요 이미 30대 초반에 완성이 돼버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20대 중반에 25살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비글호라고 하는 영국의 함선 타고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녔잖아요. 우리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우리가 늘 얘기 들었던 진화론을 발견했던 소재라고 하는 그 섬은 태평양에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이전에 엄청난 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미 28살 때 돌아와서 뭘 했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이 사람 원래 지질학자예요. 네, 생물학자는 아닙니다. 지질학자거든요. 근데 광물학자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발표한 책이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이에요. 자, 근데 이 종의 기원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50살에 발표하는데, 자, 이 종의 기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화론의 핵심인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두 말로 이야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자연선택론. 자연선택론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예를 들면은 꽃이든 아니면은 식물이든 그런 거 개량 품종하잖아요. 그 개량 품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거를 자연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이 스스로 개량 품종을 하는 거예요. 주체자가 사람이 아니고 자연이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변이와 유전을 통해서, 그리고 생존을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 선택이고, 두 번째는 공통조상이에요. 모든 종은,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고 있는 그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종으로부터,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뛰어넘는 선택,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학자들이 표현할 때에,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만 이렇게 종이 된 것이 아니고 분화된 거예요, 분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무처럼 비교하잖아요. 이제 다윈은 그걸 생명의 나무라고 말했는데, 생명의 나무처럼 원래 뿌리는 하나인데 나뭇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의 뿌리가 하나인 나무에 펼쳐져 있는 모든 가지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다윈은 이걸 설명하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게 되냐면, 인간은 사실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생물의 공동조상으로부터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등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지 중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가지 중에 어떤 큰 거 작은 건 있을 수 있지만 나무가지가 아닌 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가,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인간의 어떤 또 오만함 내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또 이 당시는 어떤 제국주의 사상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어요. 이것은 다윈의 이 진화론은. 자, 결국 이제 진화론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과거의 어떤, 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앞서 봤던 데카르트, 루소하고의 또 그 중심적인 사고가 좀 달라진 거죠.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그래도 인간의 행복을 찾아왔던 그런 관심에서 이제 다윈은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모든 것들이 행복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화론의 3부작이었던 종의 기원, 인간 유래, 선설, 이거 중요합니다. 선선택. 인간도 성에 관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지 않는 방식이죠. 이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종래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든가, 인간이 얼마나 모두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대신하는 대리자, 청지기로서 보는 기독교적 종교관,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어떤 인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지성과 양심과 도덕을 지니고 있다는 도덕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됐던 거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사실은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과학계 안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사실 이 다윈의 진화론이 어느 한 날 막 등장한 슈퍼스타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윈의 이 진화론은요, 당대 많은 과학자들에게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논쟁에 한 번도 이 진화론, 이 다윈은 나서지 않아요. 진화론 한 번도 논쟁한 적 없어요. 다윈은. 흥미롭게도. 전부 다윈의 제자들, 다윈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연합체가 구성이 되어서 다윈주의를 강조하게 되는데, 여러분, 초반에는요, 사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는 다윈주의가 사실 어떤 어려움을 겪겠냐면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전학이 나타나지 않아서 유전에 관한 어떤 해석을 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멘델의 유전 법칙, 우리 변이 뭐라고 하죠? 그걸 유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무슨 변이라고 그러지?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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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멘델의 돌연변이라고 하는 이제 원리가 발견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1930년, 40년대에 이 다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윈의 진화론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통 조상론하고 그리고 멘델의 유전학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신다윈주의자예요. 그 신다윈주의자들이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강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기원과 인간 본성의 정체성에 대한 그동안의 기존에 있던 모든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런데 왜 다윈의 이 진화론이 이 짧은 시기 동안 모든 전 역사에 이렇게 쉽게 받아지겠냐면,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정리했잖아요. 되게 쉬워요. 사람이 분명이라는 게 아니라 자연 자체가 자신을 분명이라는, 그러니까 자연이 그 자체가 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 생물체들은 다 한 가지 조상으로부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 쉽고 평이한, 과학이라고 말하더라도 과학적인 어떤 검증과 무슨 데이터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해하기 쉬웠어요. 이게 전 세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떤 이론도 쉬워야 돼요. 대중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난 150년 동안 엄청난 담금질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나타난 다윈 추종자들이에요. 다윈 추종자. 우리나라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생물학, 유전학 쪽으로는 다 다윈 추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다윈의 원리 자체를 그대로 수용한 사람들은 더 없지만 그 후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아주 확고한 세계관 확립이 돼서 우리가 교과서에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아이들은 다 그걸 정답으로 표시하고 있어야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윈의 이 진화론은 모든 학문의 통섭화, 이 통섭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 모든 학문을 다 전부 끌어들여서 다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모든 부분의 진화론이 다 설명이 됩니다. 주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 다 거기에 진화론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이런 일에서 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죠. 세계적인 지금 무신론자잖아요. 이 무신론자인 이런 사람들이 좀 부족한 다윈의 이 견해를 아주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세일즈 되게 잘해요.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세일즈를 되게 잘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마치 오늘날에는 정말 이게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진화론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진화론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이 블루 K 같은 박사 같은 경우는 이 리처드 도킨슨하고 오랫동안 논쟁을 통해서 사실은 진화론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학문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화론은 어떤 종 안에서만 설명해야지 그게 벗어나서 전 세계, 심지어는 인간의 기원, 신의 존재까지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주제 넘은 일이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슈가 전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슈가 안 돼요. 여하튼 간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찰스 다윈의
이런 정신이 이제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니체의 무신론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볼 수 있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들은 아주 그것은 너무 사실은 조작된 것이고 사실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겸손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감동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유전이 되어서 이렇게 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설명까지 덧붙이게 되면 그게 이제 보편 타당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마르크스 봅시다.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이 칼 마르크스는 사실은 우리가 공산주의 기초, 공산당 선언을 만든 사람이죠. 놀라운 건 30세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죠. 다윈은 이미 30살에 자기 진화론의 기초를 이미 다 넣었다고 하고 이 양반은 30세에 이 공산당 선언을 집필한 사람이에요. 엥겔스라는 사람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이죠. 자, 그런데 원래 이제 이 마르크스는 유대인의 혈통인데 독일에 건너가서 김나지움이라는 곳에서 어릴 때 교육을 받게 되면서 김나지움 기독교 학교였는데 거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유명한 변호사인데 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바랬었는데 결국 이제 완전히 무신론주의자를 대표하는 그런 공산주의 창시자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마르크스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사람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분의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냐면 독일의 해겔 철학 한마디로 하면 모든 세계가 어떤 한 가지 정신이 세계를 움직이고 정신이 목표라는 거예요. 절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면서 세계가 변화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해결은 정신으로 말했고 이 사람은 그 정신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물질이었어요. 이렇게 말했던 게 바로 유물론이에요. 영국 정치가 이 사람이 오랫동안 남은 50년생을 런던에 살게 되거든요. 런던에 살게 되면서 그 런던 세계 속에 런던 안에 있었던 런던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노동과 노동의 소외 현상들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게 바로 프랑스죠.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들이 노동자들이 비참한 삶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계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왜 잘못 가느냐? 결국은 옛날에 우리 데카르트 선생으로부터 쭉 해서 우리 계몽주의가 우리 인류에게 줬던 것은 뭐냐면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성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인류가 다 번영하고 행복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세계가 점점 더 부조리가 많고 불평등해지구나 라는 것들은 근데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노동에 있어. 노동. 이분은 노동으로 봤어요. 노동. 결국 뭐냐면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원래 인간은 노동을 하기 위해 태어났고 노동을 통해서 자현 실현이 가능해지는데 이 사람이 목격한 현실은 뭐냐면 노동을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동에서 생기는 많은 생산물과 노동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윤들을 전부 소수의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소외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또 벌써 이제 반응이 나오죠. 그죠?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마르크스의 핵심 사상은요. 그래서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게 뭐예요? 변증법이 원래 해겔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만든 건데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데 여기서 이게 변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변하는 것에 대한 반대 변하는 게 생기고 반대급부가 생기고 반대급부가 생기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한 종합이 또 여기 하나 뭐가 만들어요. 이 정반합이라는 거예요. 이 정반합에서 또 여기 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정에 대한 반대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또 반대가 나오면 또 뭔가 또 합쳐지겠죠. 끊임없이 세상이 이렇게 정반합해갖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힘을 만든 게 바로 정신이라는 거예요. 해겔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 정신, 위대한 정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겔 철학을 거기다가 정신을 이꼬르 신이라고 표현해서 기독교의 신이 세상을 만든 거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해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신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될 거예요. 다양한 인간 역사의 변화의 핵심이 있는 거는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근데 물질은 뭘로 생기냐면 원래 물질 자체는 귀한 거잖아요. 근데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본가들이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탐욕이 있어서 자기 걸 가지려고 대부분의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소외화되니까 여기에서 계급적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급 투쟁에서 이상적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원래 이상적 사회는 뭡니까?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비전의 최대 목표잖아. 그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야, 그럼 프롤레타리아가 이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빼앗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빼앗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폭력밖에 없단 말이야. 폭력을 통해서라도 차지해. 그래서 다 나눠주는 거야, 전부 다. 공평하게. 그게 공산사회야. 이해돼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제를 뭐라고 해결했냐, 어떻게 해결 방안을 냈냐면, 우리가 사적 소유를 갖는 것 자체는 탐욕을 허용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일을 각자 맡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이 더 능력에 따라서, 자기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것도 올바르지 않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런 것들 다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어떤 그 체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사회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이건 최후의 방법이에요. 최후의 방법으로서 이걸 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공산당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6.25 나올 때 다 사실 이런 어떤 이론적 배경 가운데 있었던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20세기 인류 역사의 삶과 정치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물질이라는 존재는 항상 있는데 물질에 대한 것에 탐욕을 인하여서 그 탐욕을 어떤 수단을 통하여 자기 만족화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고 그 사람들은 자본가들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뺏어간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소외현상이 가득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사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 나중에 우리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과정 중에 보면 이분이 생각한 내용들 중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들이 많고 또 기독교적 냄새가 풍성하게 많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그 모든 걸 나눠주는 이상사회 있잖아요. 교회. 그런 그림도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르크스가 옛날에 그 교회도 다녔고 신학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자기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이런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상적 세계를 만드는 어떤 자료로 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또 끼워 맞추면 맞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또 그 외의 종교, 철학, 문학, 예술 그 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구에는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 중국, 또 저 쿠바, 미얀 어디죠? 몇 나라, 베트남도 공산 국가죠. 몇 나라 정도가 남아 있지만, 그러나 변형된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매우 친근하게 여기지만 옛날처럼 그런 폭력적이거나 어떤 그런 공산주의 말고 자본주의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공산화되어지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우리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가운데 있다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마르크스주의가 유럽에서 났잖아요. 유럽에서 나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이 사상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주의의 그 폐해를 경험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특별히 나치즘 같은 거, 파시즘 같은 거 경험했잖아요. 이런 전체주의가 얼마나 오히려 인간을 쉽게 말하면 이 자본가주들을 무찌르고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세상을 만들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실패해버렸잖아요. 그걸 목도했거든. 이 사람들이 어디가? 그래서 다 미국으로 가.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미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좌파입니다. 좌파적이에요. 미국은. 자, 좀 이따 좀 설명드리고, 여하튼 간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미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이렇게 크게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체 많이 들어보시죠. 니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니체 하면 생각나는 거. 자, 신은 죽었다란 말이죠. 사실은 니체는요,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입니다. 아주 목사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와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하나의 공기 같은 거잖아요. 유럽사에서 태어났다는 말 자체는 기독교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전부 다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신론자가 되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모든 기존 체제를 거부하고 해체하는 새로운 사상의 현대 사상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이 사람 사실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만 알고 있는데 오늘날 21세기에 가장 핫한 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니체예요. 이 철학자는 이 니체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성인들 인문학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철학 목표를 보세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사는 거야. 그럼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신은 죽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 유명한 책에서 언급한 건데 신은 죽었다. 이거 신은 죽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런 표현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니체가 사는 시대를 보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중세시대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세시대에 가졌던 모든 그런 어떤 패러다임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붕괴돼 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아까 저기 영화의 그 아파트가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어. 그리고 하나 아파트만 남아 있어.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그 신은 우리에게 과거에 살아있든 없든 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신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바로 신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이 계속 나오게 되냐면 신은 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옛날엔 신을 의존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신은 죽었으니까 이젠 그 신이 필요 없게 되었으니 이 삶은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초인 사상, 위버맨 시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개척하라는 게 이 니체의 사상이고 여기 영연획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인데도 어려운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거를 죽어서 가는 저 세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영원으로 가는 하나의 점들이란 말이야. 이런 순간들이 계속 이어져서 영원이라는 게 되어지는 것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려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여러분답게 살라는 거야. 여러분답게 너같이 하라는 게 다 이게 이 니체의 사상. 그러니까 니체의 사상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삶의 긍정이고 격려가 되어지고 용기와 희망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서 여러분 니체 사상을 제가 진짜 니체처럼 좀 막 설파하면 여러분이 다 감동받을 거야. 다 여러분들은 전향할 거고 전부 바꿀 거야. 신앙을. 그 정도로 강력해. 왜 그러냐면 니체는요. 니체의 책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니체의 책들 전집 가운데 보면 그 전집에 대부분 내용이 다 비유, 은유, 상징, 모함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해석한 사람 마음대로야. 그게 어렵거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니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견해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힘의 의지. 그래서 결국 노예 의지라는 게 뭐야? 뭐에 끌려 사는 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처럼 자기의 뭔가에 자발적인 의지 없이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노예 의지라는 거야. 그게 억압이라는 거야. 그게 관성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여성이 원래 여성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여성이 왜 그렇게 살아? 왜 남성에게 여성이 종속된 존재로 살아? 그런 것들은 다 노예 의지라는 거. 그건 누가 만든 거야? 사회가 만든 거고 기득권자들이 만든 거야. 남성이라고 하는 그 기득권자들이 여성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사회가. 이해돼요? 그럼 그거를 타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성혁명 사상 그리고 여성 해방 운동, 페미니즘 이런 운동이 다 이 정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답게 되어지는 거.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니체의 사상이에요. 니체의 사상은요, 그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 니체 전집에 나오는데 이 사람 직접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안티크리스토는 뭡니까? 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치 사탄처럼 표현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관한 모든 권위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비상한 머리로 아주 재밌게 쉽게 말하면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기독교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조롱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절대 권위, 가치, 질서, 부정 이런 것들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물학을 생각합니다. 정물학. 그림 알죠? 그림? 정물하는 거 가만히 있는 것들 그리는 거잖아요. 그게 모더니즘이야.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면은 추상화야, 추상화. 추상화 이게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생각해야 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 바로 니체예요. 그런데 니체의 사상은 곧 내가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상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는 실존주의라고 하는 자아찾기 운동의 원인이 됩니다. 자, 거의 나옵니다. 이제 프로이드인데요. 프로이드는 그 유명한, 여러분 프로이드 하면 뭐가 생각나요? 프로이드 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자, 프로이드는요 원래 신경과 의사인데 프로이드가 최초로 정신분석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에요. 정신분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 내면 속에 깊이 있는 무의식의 어떤 인간의 의식을 움직여가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에 있다는 것, 그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일탈되거나 미치거나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정신을 분석한, 여러분 정신이라고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근데 그 정신을 최초로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예요. 그래서 정신 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유럽에서는요, 뭐 푸코같이 유명한 그 프랑스의 그 철학자는 모든 역사 속에서 현대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 사람을 꼽으라면 마르크스, 니체, 그리고 프로이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만해요. 들어보세요. 이 마음과 성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이 의식 있잖아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하면 돼요. 빙산의 가장 꼭대기 나타나는 거고, 그 아래, 이 의식 아래 뭐가 있냐면 전의식이라는 게 있어. 그 전의식 밑에는 엄청 큰 무의식이 있어. 그 무의식 속에는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나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옆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내가 우리 교회 목사지, 내가 아빠지, 내가 사회적 이런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저 깊은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나쁜 거 이런 거 다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건 나에게 있는데 나는 어떤 데는 드러나고 어떤 데는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말하는 나의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추잡하고 뭐라고 할까? 정말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무의식의 세계에 나타난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일을 처음 한 사람이야. 꿈보다 해몽. 자,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욕망과 그리고 본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인간의 심리, 성격을 모든 이런 거예요. 프로이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생겨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그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이 어디냐? 행동의 원인은 마음에 있고 마음의 원인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무의식에 있어. 그 무의식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그 무의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의 원인은 다 성적인 거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인간의 성욕의 발달 단계를 무슨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릴 때 구강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입에 두고 빠는 거잖아. 이게 빠는 게 한편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성적 만족을 어릴 때 얼만큼 자연스럽게 편하게 채워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심리가 결정된다는 사상이야. 와, 놀랍지 않아요? 근데 대단히 맞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빠는 거 있잖아요. 이 빨고 있어도 이게 한편으로는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성적이라서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본능이 성이기 때문에 성에 대하여 어떤 식인지 표출하고 만족을 했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아이가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너무 부모가 뭐 강제로 하지 말라고 했다든가 어떤 일을 그냥 너무 그냥 내버렸다든가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자라면서 이제 심리와 성격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이유는 인간의 심층적인 정신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나름대로 제시했고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정신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심리치료, 정신장애. 이 사람은 나중에 소아도 사실은 정신치료를 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는데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동안 감춰둔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전까지는 사실 뭐냐면 좀 은밀하고 감춰진 걸로 생각했는데 프로이드 이후로부터는 성이라고 하는 공로나 모두가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정신분석에 관한 책을 쓰고 나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영향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갖고 수요 모임이라는 게 형성됐어요. 그 모임이 나중에 국제 정신분석학 이걸 창립하게 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 영향을 끼쳐요. 지금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 국제정신분석학 학회는 세계적 학회 중에 가장 영향이 큽니다. 그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한 연대와 세계적인 조직화를 통해서 더 많은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심리학계에서는 이 사람의 책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분석의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은 2%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400여 종에 되는 인간 이상, 정신에 대한 이상적 행동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작은 데이터 갖고는 정리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간관에서 새로운 변화를 촉구한 어떤 결과물을 냈는데 자유로운 인간이란 곧 성적 욕망의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자아혁명이라고 했고 이 자아혁명이 다음에 나타나는 바로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신분석학의 핵심 개념들인데요.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무의식세계가 있다는 거. 처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무의식세계. 그죠? 네. 이거를 잘 관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더불어서 아까 했던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접목한 대표적인 당대의 세계 최고의 그런 지성인들의 연합 모임이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20세기 들었어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견해를 가리켜서 비판 이론이었는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제가 소개했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공통점이 있죠. 기존의 체계를 다 비판하죠. 그죠? 그거를 비판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수용할 건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비판을 했냐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마르크스주의하고 프로이드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기술 문명이 갖고 있는 비인간화,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소외와 억압,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동안 경험 못했던 게 뭐냐면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가 최초로 적용된 국가가 바로 소련 아니에요. 근데 소련이 레닌에 의해서 폭력화되어지면서 전제주의로 넘어갔잖아요. 그거를 목도하게 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아주 폭력적으로 사용해버려서 국가를 만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 다 원래 이 사람 다 유대인들이야. 부잣집 도련님들이야. 한 번도 노동운동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 살면서 지성적인 공부에 관심을 갖다가 결국 뭐가 일어나냐면 1차 세계, 2차 세계는 벌어지죠. 그러면서 인간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를 생각하다가 결국 탈출해서 미국으로 다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게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 있는 도시인데 학파는 미국이 있어요. 거점이. 거기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노동을 해본 적은 없지만 계속 머릿속에 지성인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소외받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좀 더 주고 많은 것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게 지성인의 역할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앞서 있었던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게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마르크스시즘에 여러분 목표는 맞았어. 다시 말하면 인간을 소유로부터 해방시키자. 그리고 인간을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목표는 딱 맞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가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것들을 미국에서 이 사람들 다 미국 사람들인데,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잖아. 그 미국에서 있으면서 공산주의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보게 되면 미국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 생활 속에서의 소외와 갈등과 부조리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계급투쟁, 노동투쟁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가 그 부르주아를 전복하는 것으로 봤다면 거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혁명의 대상을 뭘로 되면 실생활 속에서 있는 그런 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문화 담론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문화적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가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인간의 생활 속에서 소외라든가 약자라든가 소수자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 환경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불공평의 문제,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죠? 작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시 마르크시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예요. 알겠어요? 들어는 봤죠, 근데. 자, 원래 10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10시 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를 결합해서 프로이트 막시즘이라는 것으로 다시 기사 해석하는데, 이 위르겐 하버막스라고는 유명한 미국의 사회 철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완전히 개선해서 이제 뭐를 절단하냐면 과격한 막시즘, 너 마르크시즘 우리하고 안 맞아. 그러면 뭐랬냐? 우리가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많은 불공평과 부도덕의 문제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화적 담론으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이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뭐 인권, 뭐 또 난민, 이민자, 뭐 또 소외계층, 뭐 교육의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래서 이분들을 가리켜 뭐라는 네오 막시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좌파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겠어요. 이게 1960년부터예요. 신좌파. 이거 좌파라고 하는 게 정치적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거예요.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서로 싸우다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좌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기존 질서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좌파였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그 좌파에 대한 그 어떤 목적의식을 강하게 제공해 준 게 바로 마르크시즘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여전히 뭐 반자유,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반권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반대하는데, 이제 프랑스, 여러분 들어보셔서 68혁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68혁명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성혁명이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프랑스 68혁명은 뭐냐면, 우리 신좌파 운동이라는데 기존의 체제들을 누가 나서냐면 대학생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만 돌 던지고 옛날에 막 민주화 투쟁했던 게 아니에요. 프랑스는 엄청 났었어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지식인들이 그 투쟁했던 이 68혁명은 뭐냐면, 기존 체제에 대한 반항이에요. 기존 체제. 그 기존 체제가 뭐냐? 권위적이고 제국주의적이고 힘을 바탕한 거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항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항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저항 운동 어떻게 하는지, 미국 사람들이 이거 안 합니다. 예전에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는 거, 징집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항의 방식이었어요. 이해되세요? 미국에서는. 여하튼 간에 이게 다 신좌파적인 어떤 그런 이해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경제나 정치에서의 어떤 나라를 전복하기 위한, 아니면 계급투쟁적인 그런 막시즘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의 막시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대중문화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뭐냐면 대중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르크시즘을 좀 뭐라고 할까요? 그걸 전개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전부 이제 뭐 하냐면 다 이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화 속으로. 여러분, 그 대중문화라는 게 이분들에 의해 사실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중문화, 그래서 68혁명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이에
LGBT 운동 같은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다 이런 대중문화예요. 대중문화를 잡기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대중문화의 지식인들 있잖아요. 패널들, 또 PD들, 그죠? 이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68혁명 같은 데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의 가치를 더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 68세대들이 이제 사회개혁운동으로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바로 다음 내용이에요. 야, 이게 바로 이 비럴 라인인데, 이 비럴 라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프로이트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오르가즘이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오르가즘.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성적 쾌감을 오르가즘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성정치, 성해방, 성혁명이라 이 세 가지 책은 지금도 팔리는 아주 주요 독서입니다. 아마 대학생들 아마 이 책 봤을걸요? 이게 교황에서 가르치는 책들이에요. 세 가지 책인데 이게 바로 페미니즘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사회가 이분이 보세요. 지금 20세기 분이죠. 20세기 분인데 20세기 사회를 바라볼 때에 이 사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자신의 자유, 자신의 어떤 주체성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억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존의 가정과 결혼 제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존의 가정과 결혼 제도라는 게 바로 기독교적 영향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가치를 붕괴시켜야만 인간이 스스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 해방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 인간 해방이 되려고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마르크시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세요. 마르크시즘에서 말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 약하겠죠. 프롤레타리아, 소시 프롤레타리아들이, 부르주아들이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들을 억압했던 게 바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었잖아요. 그런 걸로 이해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성을 가지고 특별히 대상이 누굴까요? 여성들을 억압했다는 거야. 오랜 역사 동안. 쉽게 말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누구 없나? 여기 여러분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제2의 성이라고 하는 책 쓴 사람이 알아요 혹시? 시몬 드 보바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여성의 그 대표작이 제2의 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2의 성은 지금 페미니즘의 바이블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제2의 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제1의 성이 있어. 그 남성이야. 제2의 성은 누구야? 여성이야. 그런데 왜 1, 2성이 되냐면 아니 그동안 남성은 기독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최고로 가르쳤어. 근데 여성은 뭐냐면 종속된 유도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성은 본질이고 여성은 비본질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들에 의하여 타자화된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체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남성들에 의해서 뭐가 되어왔다는 거예요, 역사 동안.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계속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서 여성들이 계속 어떻게 된 거야? 착취받고 억압이 됐다는 거죠. 그럼 진정한 여성의 해방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남성, 제1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남성들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체제 전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 여성의 해방의 운동에 나선다는 거야. 거기에서 어떤 원리를 찾을까? 마르크스식 원리를 찾은 거지. 그죠? 모든 기독교적 가치관들 남성 우월주의로 보고 여성 종속, 불평등, 계급간의 대립을 양산하는 것으로 봤죠. 성해방을 통해서 개인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 결국 여성 해방, 모든 억압과 구조 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여성의 행복은 이 성적 해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성적 해방이라는 게 뭐냐? 남성들에 의하여서 정하여져 있는 성적인 역할과 존재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보세요. 여성들이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운동이 굉장히 과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남성으로부터, 남성은 뭐냐면 기존 사회 질서야, 쉽게 말하면. 이해되죠? 기존 사회 질서니까 이것을 전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을까? 폭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이 되어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혁명과 1960년 이후의 페미니즘 운동, 성정치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치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남성, 여성 뭐 갈라치기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뭐 정치인들이 표를 계산할 때 남성에게 뭐 이런 어떤 뭐 제안을 하거나 여성에게 유리한 제안을 하면 표가 얼마가 이런 거 다 성적인 일을 통해서 정치화하는 것 말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설명되어집니다. 결국
성정치와 성혁명은 신좌파 정치 그룹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성이 중요하냐면 성은 인간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인간의 본성의 본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 이렇게 수단화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뭐가 지금 바뀌어지냐면 놓치면 안 돼요.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다 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현대 문화의 흐름과 사상적 계보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할 거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현대 성혁명, LGBT 운동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합하는 운동들이 이제 힘을 얻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세기, 16세기, 17세기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끼친 거라 본다면 종교교육이 있었는데 종교교육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게 진화론이고 공산주의였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얼마 되지 않는 몇십 년 안에 온 지구적으로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이 된 사상이 바로 LGBT 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을 정복해가는 속도와 깊이와 파급 범위는요 20세기를 지배한 진화론과 사회주의보다 더 빠르고 강렬하다고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60년하고 80년까지는 이 각자 그룹들이 쉽게 말하면 레즈비언 그룹, 게이 그룹, 그 다음에 양성애자 그룹이 다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1980년대 그 에이즈가 막 범람하게 되면서 보통 에이즈는 남성 그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이게 전염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그럼 원인인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피해자로 보게 된 거예요. 남성도 피해자다. 남성 레즈비언 게이들도 결국 뭐냐면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보호해야 될 소수자들이라 생각해서 오히려 연대를 해버립니다. 연대. 그래서 지금은 이 운동은 다 같이 연대하는 운동이에요. 이제는 따로따로 하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건 따로따로져도 전체적인 사회적 운동을 할 때는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시몬드 보바르예요. 제2의 성을 통해서 이 여인이 트랜스젠더 운동, 참 이 책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역사에서 성이라는 것을 변화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제목이 뭐냐면 맨 마지막 결론이 독립된 성이에요. 독립된 성. 독립된 성은 자기 자아를 찾는 성인데 자아를 찾는 성의 극단에 있는 게 뭐냐면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가 뭐예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고 생물학적인 여성인데 자기가 원하지 않아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내 성을 바꾸는 거야, 사회적으로.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나와요, 벌써. 옛날인데. 근데 우리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된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생물학적 성 중요하지 않다. 이 기독교 가르침을 반대하는 거죠. 만들어지는 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성과 이 사회적 성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이란 말보다 젠더란 말을 훨씬 많이 쓰죠. 젠더는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젠더는 구분이 별로 없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성별과 젠더는 이분법적이지 않고 다양한 소수의 정체성이 존재하기 퀴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억압과 차별 받는 인권 약자,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사람들은 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 주장에 앞장서냐면 사회적 엘리트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교수, 학자, 예술가, 또 대중매체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책을 통해서 또 뭐 TV나 영화를 통해서 특히 영화 같은 거죠. 영화는 뭐 거의 대부분 장악했다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어떤 옛날에는 재미거리 소스였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이제 아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지금 노출되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런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연합체를 구성하여서 강력하고 다양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 집단들하고 연대를 하죠. 이렇게 좌파적 개념이 강한, 제가 좌파란 말은 제가 정치로 제가 우파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용어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파와 좌파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생성된 것이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튼 간에 아까 있는 마르크시즘의 정신을 받고 있는 것을 자포로 제가 말한 거예요. 자, 하나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요갸카르트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이게 2006년에 인도네시아 요갸카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성소수자들의 전문가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만든 이 하나의 원칙이요 기준인데 여기에서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인권을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했는데 선언문 중에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존엄성과 권리가 동등하며 모든 인간 보편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고 나눌 수가 없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고 성적 성향과 젠더 성향성, 정체성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인간성의 필수적이므로 차별이나 학대를 위한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공표했고요. 모든 사람은 언제나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만한 권리가 있고 다양한 성적 성향과 젠더 정체성의 사람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행위 능력을 누릴 것이다. 각 사람이 스스로 정의한 성격, 각 사람이 이제 자신의 성적 성향과 정체성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 부모로부터 남성, 여성으로 태어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가족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가정 구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 성향이나 젠더 정체성에 상관없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또 무한 사람들이 만나도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가족도 구성원의 성적 성향이나 젠더 정체성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가정이나 사회에서요. 이게 요갸카르트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의 그런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비이성애자의 성행위를 수용하고 양성애자 뭐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나 이거 실행 방법만 볼게요. 그러면 이 어떻게 이런 정신을 실행해 가야 될 것인지도 전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국가 주권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직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뭐 부정적이고 그런 견해가 있는 그런 데에서는 흠집을 내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LGBT와 관련된 일들에서 유엔이나 유럽연합처럼 거대한 기구들, NGO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인권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기획 소송, 이게 뭡니까? 계속 재판을 거는 거예요. 계속 뭐 대법원에 뭐 1심에서 안 되면 또 상소하고 뭐 이래고 나중에 대법원 가고 또 대법원 안 되면 다른 걸로 하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슈화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해되세요? 나중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놀라. 야, 동성 결혼이 가능하대. 세상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세계 모두가 하니까 별로 그런지 뭐 그런 기사 나오는 거 아무렇지 않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를 위해서 공공 시위하죠. 학교 시스템 내에서의 LGBT의 아젠다를 실행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것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게 듣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저런 거 이상하지 않는 건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에 대한 사회적 법적 제재를 하는데 뭐냐면 이런 일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범죄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LGBT 그 운동 반대한다고? 야, 그 저기 차별주의자 아니야? 혐오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그런 일이 안 나선다고? 야, 그 교회가 왜 저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전 세계 동성 결혼의 허용 국가,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보면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들입니다. 선진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한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왔어요. 현대 성혁명의 결과는 뭐냐면, 이거 참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과 침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한 존재로 주셨어요. 처음 에덴에서 만들 때부터 자유한 존재로 주셨잖아요. 그 자유가 어떤 성격의 자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을 자유로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헌법이나 이런 데서 인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첫 번째 항목으로 다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 자유, 생명과 종교와 신앙과 표현과 언론과 교육의 이런 자유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 압박을 갈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문제로 삼고 범죄를 향한 것처럼 조금만 찬동하지 않으면 이제는 마치 아까 그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자신들이 이런 법칙을 만든 다음에 너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아니면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의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 성혁명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까? 제가 그동안 강의한 것에 대한 정리입니다. 잘 보세요.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현대 문화의 천병인 성혁명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전방위적으로 막강하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두 번째, 성경적으로 대표되는 현대 문화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적대적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세 번째, 포스트 기독교. 이 포스트 기독교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맞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낯선 세계에서 이방인 것 같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마지막 네 번째, 이와 같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안과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 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역사는 흐름이 있어요. 한강물의 흐름을 여러분 조금 지류를 내가 막는다고 해서 본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 저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허용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생각하신 하나님 뜻이 있겠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알곡과 죽창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르고 또 심판할 자를 내버두시는 일이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 속에서의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예요. 성경과 그의 역사를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의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과 교회죠. 가정과 교회가 되게 중요해요. 그 가정과 교회를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세 번째, 보편교회의 주된 요소이자 기독교의 독특한 문화인 예배, 말씀, 성례, 교제. 이거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독특하다 말을 한 거예요. 세상 어디 가도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교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과 진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힘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세상의 문화와 완전히 차별된 거룩한 문화죠.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노래가 있지요, 표현이 있지요, 고백이 있지요, 사랑이 있지요. 모든 문화가 주시는 성격이 예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네 번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아가며 역사적인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 교리를 확실하게 배워야 한다. 여러분, 왜 진리 체계를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왜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으로 가르쳤을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교회만이 여러분 진리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은 개혁교회를 전 대안으로 생각해요. 희망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여기 쇠락을 넘어서 몰락해 간다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마치 아까 아파트가 다 무너져서 이제 어디에 거할지를 찾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거처가 어느 곳인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 체계를 우리가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반 은총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파악하여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애써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일반 은총제 강조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 자기의 부르심 받은 일반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 양심과 자연과 이 양심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공유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하고 모르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어린 우리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공부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과 통찰이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 명확하겠죠? 일곱 번째, 여러분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너무 비관하면 됩니까? 절망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감정적 비관주의에 빠지지 말자. 감정적으로 빠지면 안 돼. 우리 세계가 지금 굉장히 우리 일을 절망케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정에 빠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니야, 이런 상황에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적 낙관주의,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절망에도 빠지지 말고 이상한 낙관에도 빠지지 말고, 왜 그래야 되냐? 기독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기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거대한 역사가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죠. 그렇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하는 결론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밥을 지금 먹을까요? 아니면 질의응답을 좀 할까요? 배고프죠? 그죠? 왔어요, 도시락이? 쏘리. 그러면 도시락이 왔으니까 우리 밥 먹으면서 그럼 같이 얘기 좀 나눌까요? 오케이. 자, 그럼 기도를 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식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혁교회 성도로서 나아가야 될 길들을 잘 알고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신 음식 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또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육체도 늘 강건하여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